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출근 시간의 끝자락을 틈타 민우의 회사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수수한 한복에 목에 흰 리본이 아직 달려있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사흘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증거였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준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민우가 직접 키운 후배인 이 청년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강혜인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손짓했다. 연세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지 28년. 결혼 후 종로구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정착할 때부터 민우의 물건은 항상 내가 챙겼다. 그는 내가 강박증 있다며 만년필도 색깔별로 정리한다고 놀리곤 했는데 지금은 그 놀림이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창가에 놓인 홍나무 책상은 반짝거렸다. 작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나와 회색 야구모자를 쓴 그의 뒤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사진 옆에는 검정 수첩이 놓여 있었고 첫 장에는 내가 써준 오늘 할 일은 오늘 마치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왕민우 사장님의 개인 물품은 모두 여기에. 준호가 책상 오른쪽 서랍을 가리켰다. 잠겨 있어서 열어본 적 없습니다. 손잡이를 당겨보니 확실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차가운 금속 자물쇠를 어루만지며 민우가 생전에 쓸모없는 서류 넣는 곳이라던 말이 떠올랐다. 펜꽂이와 서류철. 의자 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져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발코니는요? 준호가 제안했다. 사장님께서 자꾸 담배 피우러 가셨는데 미닫이문 틈으로 봄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구석에 놓인 도자기 화분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난초가 자라고 있었다.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라며 우리 부부의 무자식 생활을 빗대던 그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화분을 들추자 밑바닥에 축축한 흙이 묻은 열쇠가 붙어 있었다. 결혼 10주년에 경주 불국사에서 산 미니어처 장식이 달린 열쇠였다. 마음이 편안해져서라던 그의 말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낡은 계약서와 해진 지갑, 검정 벨벳으로 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천을 걷자 애플폰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생 애플 제품을 혐오하던 그가 수천 달러나 주고 전화기 사는 건 바보짓이라던 말이 생생했다. 하지만 이 빛나는 기기는 먼지 하나 없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건 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본 적 없습니다. 화면을 켜자 페털락도,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았다. 28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고수 냄새 못 견디는 내 성격. 매월 보름날 절에 가는 습관. 모든 작은 것들을 기억하던 그가 이 휴대폰은 갑작스레 등장한 블랙홀처럼 평온했던 날들을 빨아들이려 했다. 창밖 햇살이 난초 잎사귀 사이로 비쳐 휴대폰에 내 얼굴을 비추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갤러리 아이콘을 눌렀다. 첫 사진은 경주 석굴암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본 적 없는 네이비색 등산복을 입은 민우 옆에 미황색 원피스 차림의 20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뒤에 석불이 어리석은 연극을 지켜보는 듯 했다. 사진을 빠르게 넘기다 숨이 막혔다. 불고기집에서 여자가 민우에게 고기를 먹여주는 장면. 놀이공원에서 민우가 7살쯤 된 남자아이에게 야구모자를 씌워주는 모습. 그 아이의 눈매와 코라인. 특히 왼쪽 볼에 파인 보조개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과 판박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지난 겨울 찍은 것이었다. 눈 덮인 정원에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민우가 그들을 감싸듯 서 있었다. 사진 하단에 찍힌 날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긴급회의라며 사무실에서 밤늦게 돌아온 그날이었다. 술 냄새가 밴 그에게 해장국을 끓여줬던 기억이 새록새록했다. 카톡 알림이 울렸다. 대화창 최상단에는 아이를 아는 여자의 프로필 사진과 연희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민우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당일 오전의 대화가 적혀 있었다. 연희, 오빠. 현우가 오늘 부대찌개 먹자네요. 일찍 와주세요, 민우. 알았어. 아들이 먹고 싶다면 당연히 가야지, 연희. 조심히 오세요. 사랑해, 민우.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한다는 6글자가 눈을 찔렀다. 결혼식 당시 성당에서 강혜인 단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겠다던 맹세가 귓전을 울렸다. 시댁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가. 족보를 내동댕이 치며 왕가의 대를 끊는다고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 앞에서 민우가 나를 감쌌다. 혜인이 아이 안 낳겠다면 나도 그게 좋아요. 이후 명훈이 아들을 낳고 나서야 분위기가 누그러들었지만 가족 모임 때마다 흘리던 애라도 하나 있으면이라는 말에 민우는 늘 여행 다니기 편하잖아요 라고 넘겼었다. 종로구 작은 아파트에서 강남의 단독주택으로 발코니를 다육식물로 가득 채우기까지 창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매년 첫 만남의 부대찌개집을 찾던 시간들. 나는 우리가 가장 찰떡궁합인 부부라고 믿었었다. 그의 과묵함과 나의 조용함이 서로를 완벽히 보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휴대폰은 나를 거울 속의 어리석은 여인으로 비추고 있었다. 휴대폰이 카페트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입안에서 느껴지는 핏맛을 삼켰다. 애플 제품은 허세, 경주는 가끔 출장, 야근하면 사무실에서 잔다던 그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왕민우. 이 거짓말쟁이. 텅 빈 사무실에 내뱉은 말에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 차가운 마루에 떨어진 물방울이 산산이 부서졌다. 시댁 앞에서 택시에서 내릴 때야 휴대폰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린 걸 발견했다. 연희동 오래된 단지에 담쟁이가 덮인 3층 창문엔 시어머니 집에 노란빛이 비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상복을 입은 나를 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왜 집에서 쉬지 않?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대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밀었다. 눈 덮인 정원 사진이 화면 가득히 펼쳐졌다. 시어머니의 손이 후듀 떨렸다. 차분한 척하려는 눈빛이 찻잔을 응시하며 흔들렸다. 이건 민우가 언제 찍은 거지? 모르시는 건가요? 내 물음에 시어머니의 동공이 수축했다. 주름진 눈가가 떨리는 게 선명히 보였다. 명훈이 접시를 들고 멈춰섰다. 형수님, 어서 앉으세요. 어머니가 김치전 부쳤는데. 명훈아, 너도 봐. 휴대폰을 돌리자 젓가락 소리가 뚝 끊겼다. 명훈이 시어머니를 힐끔 보더니 말을 더듬었다. 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시다니?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가 눈을 붉혔다. 혜인아, 화내지 마. 그 애가 가난해서. 민우가 가난하다고? 그럼 나는?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28년 전부터 무자식으로 살자고 했잖아요. 다들 알고서 나만 속였어? 지난 추석. 시어머니가 인삼탕을 가득 담아준 일이 떠올랐다. 남자 나이 들면 보양식이 필요하다던 그때. 민우는 야근도 안 하는데라고 웃었던 내가 바보 같았다. 작년 생일날 새벽에 돌아온 민우 옷에서 묻어난 유아용 세제 향기. 동료 애기 안았다던 그의 거짓말이 치밀었다.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다. 지난달 민우가 준 돈. 현우 교육비라고. 봉투 안 신권 묶음이 비웃는 듯했다. 28년간 시댁에 들이던 용돈은 시세에 맞춰 꼭꼭 계산했는데 다른 집에는 이렇게 후하게 썼나 보다. 명훈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10년 전쯤 형이 경주 출장을 자주 가더라고. 우연히 유아용품 사는 걸 봤어요. 알려지면 형수님이 이혼하실까봐. 그래서 합동으로 속였군요. 휴대폰 속 현우의 호랑이니가 민우 어린 시절 사진과 겹쳤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노인 반점이 진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민우는 혜인을 사랑했어. 매달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대출이자도 챙겼잖아. 그 여자는 그냥 불쌍해서 손을 뿌리쳤다. 불쌍하다고 28년 결혼을 망치게 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이 켜졌다. 바닥에 들이운 그림자가 시댁 모자의 얼굴을 가렸다. 28년간의 신뢰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났다. 갈게요. 가방을 챙기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외쳤다.
민우가 죽기 전에 전화했어. 엄마, 혜인한테 미안하다고.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28년 동안의 거짓을 다 메울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센서등이 찰칵 켜지며 민우가 자주 신던 검정 구두가 비쳤다. 신발코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는데 장례식 날 묘지에서 묻은 것이었다. 그걸 닦아내지 못한 채 두고 온 게 이제 와서야 생각났다. 거실에 진자시계 소리가 평소엔 편안하게 들렸는데 오늘은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 세 번째 줄 맨 안쪽에서 철제 상자를 꺼냈다. 민우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다. 예전에 정리하다 건드렸을 땐 회사 옛 계약서라 별거 없어 라고 했던 그의 말이 이제 와서는 수상하게 느껴졌다. 열리지 않던 상자 뚜껑을 들추자 종이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가장 위에 있던 결혼증명서 사진 속 민우는 핏줄 선 양복을 입고 어설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스쳐내려간 손가락이 누런 항공권 묶음에 닿았다. 대한항공 티켓과 KTX 승차권들이 연도별로 쌓여 있었다. 2014년 경주 행적이 갑자기 늘어난 게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월 1회, 나중에는 주 2회까지. 2015년 3월 15일 KTX 서울, 경주 왕복표를 보니 그날 민우가 민속촌 프로젝트 현장 점검으로 이틀 잔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돌아올 땐 경주 밤과자를 건네며 협력사에서 줬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건 다른 여자와 아이에게 사간 것이었다. 2017년 9월 2일 대한항공 티켓은 내 생일 당일이었다. 경주서 긴급 계약 처리하러 라는 변명과 호텔 복도에서 들려오던 아이 웃음소리. 그 순간도 의심하지 못한 내 모습이 한심했다. 10년치 경주 행적을 모으니 반치나 쌓였다. 맨날에서 경주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나왔는데 2017년 10월 12일자 유아용 침대와 분유 구매 내역이었다. 현우가 태어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핸드폰 진동에 깜짝 놀라 계좌 알림을 확인했다. 민우의 북카드가 내 번호에 연동되어 있었던 것. 2014년 11월 8일 첫 이체 기록, 이면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매달 8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꾸준히 송금했고 경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키즈 카페,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내역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된 놀이공원 티켓을 물었을 땐 고객사 아이 동반이라 했던 거짓말. 그 모든 게 현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서재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영수증들을 비추자 각인된 글자들이 눈을 찔렀다. 민우의 10년간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화려한 캐주얼 재킷, 가방 속 사탕 껍질, 회사 행사 사진이라며 연습하던 스마트폰 촬영. 그 모든 신호를 업무 스트레스, 나이 들어 취향 변한 거겠지로 덮어두던 내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새어들어 조각난 마음처럼 바닥에 드리웠다. 서재에서 새벽까지 앉아있다가 주방을 지나는데 민우가 쓰던 뚝배기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주 삼계탕을 끓였을 때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고 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애플워치를 다시 꺼내자 쇼핑앱에 저장된 배송지 정보가 경주 서학동 3단지 1동 502호였다. 전화번호 끝자리가 민우 생일인 걸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정보를 준 모양이었다. 주소지를 응시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 진실을 묻는 건 소용없는 일이었다. 새벽녘 옷장에서 민우가 사준 남색 트렌치코트를 꺼냈다. 입으면 젊어 보인다. 던 그의 말이 생각나며 화장대 앞에 섰다. 눈 밑 다크서클이 뚜렷했지만 컨실러와 복숭아빛 립스틱으로 겉모습을 추스렸다. 짐을 싸며 현우와 찍은 눈사진을 지갑에 넣을 때 손이 멈칫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2013년 경주 여행 안내 책자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불국사 석탑 사진이 표지였고 티켓 뒷면에 적힌 민우가 여기 석양이 가장 아름답대요 라는 글씨가 번져 있었다. 그땐 민우와 함께 한우구이에 막걸리를 마시며 매년 오자고 약속했던 때. 2014년부터 그는 단 한 번도 여행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문을 잠그며 거실을 돌아보았다. 내가 수놓은 커버가 덮인 소파. 우리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추. 28년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다. KTX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동생 명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처럼 느껴졌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에 현우의 웃는 모습이 겹쳤다. 민우가 아이 시끄러우니 둘이 사는 게 좋다고 했던 말이 거짓님을 차표를 보며 확인했다. 경주역에 내리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우의 검정 우산을 펴들고 걷자 10년 전 함께 왔을 때의 흙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그땐 그의 손이 따뜻했는데. 서학동 아파트 가주세요 라고 하자 운전기사가 수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단지 입구 은행나무에 막 돋아난 연두색 잎사귀들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었다. 502호 베란다에 걸린 파란 교복과 공룡 그림 후드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첫날은 단지 벤치에서 10시간을 앉아 있었다. 습한 바지가 무릎 관절을 저리게 했지만 예전 북악산에서 다친 자리를 민우가 핫팩으로 돌봐주던 기억에 허탈함이 밀려왔다. 둘째 날 새벽부터 자리를 지키자 8시쯤 미색 코튼 코트를 입은 연희가 현우를 데리고 나왔다. 아이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축구공을 들고 있었다. 오늘 아빠 올 거야? 현우의 물음에 연희가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민우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이 사라진 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집 창문 닫았는지가 걱정되었다. 민우라면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3시 반. 현우가 먹다 남은 초코,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왔다. 공이 굴러오자 주운 순간 현우의 눈동자를 보았다. 민우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닮은 동그란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목소리에 목이 맨 채 공을 건네주었다. 연희의 미소에는 죄책감보다 평온함이 배어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맺힌 땀방울이 차가움을 깨달게 했다. 흐린 날씨가 계속된 셋째 날. 민우의 박스터 오래된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세탁소에서 발견한 후 계속 소중히 간직했던 것. 박하향이 스민 그 천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연희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다가오는 발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시든 시금치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제야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던 순간 그녀가 내 팔을 살짝 눌렀다. 손끝에서 풋풋한 무냄새가 스며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아주머니, 이틀째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내 옆 돌벤치에 앉아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곰돌이가 그려진 오렌지 향티슈를 꺼냈다. 눈이 너무 붉으신데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동네 사람들 다 제가 아는 사이라 도움될지도 모르는데요. 티슈 포장지의 곰인형이 민우의 것을 닮았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왕민우 씨 아세요? 그녀의 손동작이 잠시 멈췄다. 강혜인 아주머니 맞으시죠? 민우 오빠가 이야기해 주신 적 있어요. 내 얘기를? 돌아본 그녀의 옆얼굴에 햇살이 머리카락 끝마다 금빛을 뿌리고 있었다. 뭐라고 했는데? 독립적이시고 꽃 기르는 걸 좋아하신다며. 인삼탕은 자기가 먹어본 중 최고래요. 바구니 대나무 벼를 어루만지던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리고 미안해 하셨다고. 마음속에 돌을 던진 듯 쓴물결이 퍼졌다. 화단의 개나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10년 전 경주역 앞에서 양말 장사를 했을 때요. 목소리가 얇게 떨렸다. 전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도망간 뒤 현우를 업고 경주로 왔죠. 겨울이라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는데 민우 오빠가 도와주셨답니다. 그녀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눈가를 붉혔다. 병원비를 내주시고 민속박물관 안내원 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회사와 협력하던 곳이라 그랬죠. 말주변이 좋다며 제게 맞는 일이라 하시더군요. 민우가 자주 말하던 경주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여자였구나. 그 뒤론
박물관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분유도 가져오시고, 코트도 사주시고, 놀이터에서 축구하는 현우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현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땐 멍하시더니 그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속삭이셨죠. 아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나요? 10년 전 첫 송금 기록이 떠올랐다. 네. 고개를 끄덕이는 목소리가 낮아졌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부산으로 떠나려 했는데 기차역 계단에서 울고 있을 때 오빠가 찾아오셨답니다. 연희야, 도망치지 마. 내가 책임진다 하시면서도 아주머니가 아이를 원하지 않으신다며 이혼은 못하겠다고 주말마다 경주에 오셔서 현우와 숙제도 하고 삼겹살도 먹이고 천자문도 가르치셨죠.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현우가 좀 더 크면 고백하시려 했는데 말끝을 흐린 그녀의 목소리가 가슴을 얼음물에 담근 듯했다. 민우의 주말 미소가 프로젝트 성공이 아닌 현우와의 시간이었구나. 엄마, 목말라요. 흙범벅이 된 축구공을 든 현우가 달려왔다. 이면희가 바구니에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꺼내주었다. 민우가 애용하던 브랜드였다. 아가, 천천히 마셔. 현우가 물을 마시던 중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아빠는 언제 와요? 축구 보러 와달라고 했는데 이면의 어깨가 경직됐다. 아빠는 먼 나라 출장 가셨단다. 돌아오시면 꼭 현우 축구 보러 오실 거야.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는 현우를 보며 그녀가 내게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를 미워하시겠죠. 하지만 민우 오빠도 힘드셨어요. 매번 경주에 올 때마다 혜인한테 미안하다 하시고 서울 가서는 아주머니께 숨기시니 10년 동안 편히 주무신 적 없으셨답니다. 주머니에서 야구모자 키체인을 꺼내 건넸다. 현우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피가 자라면 야구 경기 보러 가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찌르는 듯했다. 놀이터에서 웃는 현우의 모습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괜찮아요. 단지 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았다. 이면희가 현우의 땀을 닦아주며 뽀뽀받는 모습이 따스하게 또 아프게 다가왔다. 골목길에서 떠오른 김치찌개 냄새가 허전함을 더했다. 경주 시내를 걷다가 어린이용품점 야구모자를 보니 4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민우가 동료 부탁이라며 사왔던 모자. 현우 몫이었구나. 전통 떡가게 앞에선 지난 가을 민우가 가져온 밤떡이 생각났다. 고객이 준 거라던 그 떡은 사실 현우를 위한 선물이었다. 숙소에서 지갑 속 3인방 사진을 꺼냈다. 장례식 날 동서가 속삭이던 형님이 항상 미안해하셨다는 말이 새삼 와닿았다. 두세 개를 이어보려던 그의 거짓말이 이렇게 비극을 만든 걸까?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김 변호사를 찾았다. 강남 오피스텔 창가에선 한강이 흐릿하게 보였다. 강혜인 씨, 왕민우 씨가 경주에 산 아파트와 송금 기록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스크린에 뜬 576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을 찔렀다. 종로 반지하에서 함께 고생하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2022년 사립학교 입학금은 내 연금에서 나간 돈이었다. 소장은 월요일까지 작성해 드리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꼭 쥐었다. 한강의 물빛이 침울하게 반짝였다. 다음 날 민우의 회사에 들렀다. 준호 사원이 유품 정리 중이었다. 책장 밑에 놓인 파란 서류 봉투. 작년 민우가 회사 기밀이라며 가져갔던 바로 그 봉투다. 현우의 입학 서류일 터였다. 파일 봉투를 열자 현우의 입학 통지서와 건강검진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통지서에 적힌 학교 주소는 경주에 위치한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였고 하단에는 민우의 서명이 평소보다 힘있게 박혀있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검진 보고서 부속 문서 사이엔 현우가 그린 그림이 끼어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3명의 작은 인형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에서 왼쪽 남자는 야구 모자를 쓴 채 아빠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 여자는 포니테일을 한 엄마.
가운데 아이는 축구공을 들고 현우라 적혀 있었다. 그림을 접어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서자 휴대폰이 울렸다. 시동생이었다. 형수님. 경주 친구 말로는 연희 씨가 최근 부산으로 이사 가려는 듯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해요. 아마 형수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동대문 어린이용품 시장으로 향했다. 민우는 생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다며 절대 함께 오지 않던 곳인데 분명 현우와는 자주 왔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가방 매대에 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활기차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손주 책가방 사시려고요? 이 두산 베어스 디자인이 가장 인기 좋아요. 내 시선은 매대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에 머물렀다. 푸른 천이 헤어져 희게 변한 그 가방은 현우가 지고 다니던 것이 분명했고 측면에는 삐뚤삐뚤한 현우 글자와 축구공에 찢어진 자리를 기워놓은 흔적이 있었다. 경주에서 온 아가씨가 두고 간 거예요. 아이가 낡았다며 새 걸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아둔 거죠.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떨어진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민우의 필체로 현우야 밥 잘 챙겨 먹고 주말에 삼겹살 가지러 갈게라고 적힌 글씨는 평소보다 허겁지겁 쓴 듯했다. 연희가 말했던 민우 씨는 매주 주말 현우 만나러 경주 간다는 말이 떠올랐다. 현우가 아빠는 언제 와? 물을 때 반짝이던 눈동자. 그림 속에서 손잡은 세 사람. 이 돈은 법적으로 내 것일지라도 민우의 부성애와 연희 모자의 생계수단이었다. 김미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소장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낡은 가방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소장. 제출 보류하겠습니다. 아주머니에게 가방을 건네며 경주에서 오시는 분께 전해주세요. 아직 튼튼하다고요? 라고 부탁했다. 시장을 나서며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걸 보니 마음의 멍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옛집으로 돌아가 현관 신발장에 남아있던 민우의 검정 구두를 닦았다. 맨 아래 신발 상자에서 파테 필립 시계를 발견했을 때 20주년 기념으로 받았던 선물이었다. 은퇴하면 이 시계 팔고 세계 일주 가자. 던 그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다음 날 아침 경주행 KTX 티켓을 예매했다. 서학동 아파트 단지에서 축구를 하던 현우가 날 보자 반가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외쳤다. 연희가 빨래를 들고 나오자 시계 상자를 건넸다. 민우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에요. 현우에게 전해주세요. 그녀가 주저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가 곁에 있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 전해주세요. 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계를 만지며 아빠 언제 출장에서 돌아와요? 묻자 목이 메였다. 동네 떡볶이 가게 주인이 치즈 추가할까요? 묻는 말에 민우가 현우에게 치즈 떡볶이 사준 기록이 떠올라 2배로 해주세요. 웃어 보였다. 서울에 돌아온 후 서류철을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원망보다는 첫 만남의 햇살. 제주 바닷바람 같은 기억을 품기로 했다. 주말이면 종로 전통시장에서 무김치를 고를 때 장사 아저씨가 남편님은 요즘 왜 안 오시나요? 묻자 바쁘시대요. 웃으며 대답했다. 부대찌개 집 사장님이 늘 먹던 대로를 권할 때면 민우가 런치미트를 덜어주던 습관이 생각났다. 민우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해인 혈압약 리필 필요. 경주 밤과자 2봉지 사갈 것. 결혼 28주년엔 도라지꽃 준비라고 적혀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도 이 두 가족을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현우에게 보낸 야구 입문화 책을 받은 연희가 사진을 보내왔다. 민우가 산 아파트 발코니에 내가 보낸 도라지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시계를 찬 현우는 책을 들고 호랑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민우의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28년의 세월이 부조리하게 끝났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도 현우에게 최고의 아빠였음을.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며 연희의 앞을 봐야 한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다. 추억은 제주 해변의 바람처럼 마음속에 남기로 했다.